아버님, 이제 정말 요양원 알아보셔야겠어요. 며느리 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영아, 그런 말 하지 마. 아들 민우가 눈치를 보며 말렸지만 소영은 이미 결심한 듯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여유가 없다고요.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엄마, 친구들 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손자 태준까지 거들며 저를 향해 날선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제 정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 곳곳에 거대한 건물들을 세운 태산건설의 실제 소유주인 저의 진짜 모습을. 하지만 돌아가신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과연 후회할까요? 적적한 마음, 오늘도 감동 있는 이야기로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철수입니다. 올해 78빈 늙은 할아버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민우의 고급 아파트 구석진 작은 방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는 언제나 고요했죠. 가족들은 아직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니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저는 문득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종로 골목에 있던 작은 철물점에서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그 시절을. 겉으로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등 뒤에서 며느리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어요. 표정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침에 식구들 밥해야 하는데 부엌이 좁아서요. 소영의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부엌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아내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여보, 민우에게는 우리 사업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었죠. 왜요?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해줘요. 민우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가난한 철물점 주인인 줄 알고 살게 해주세요. 결국 저는 그 약속을 30년간 지켜왔던 거죠.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샤워하는 소리, 소영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손자 태준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밥 드세요. 태준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나가 식탁에 앉았어요. 가족들은 이미 각자의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실 거죠? 정기검진 받으시라고 했잖아요.
민우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갈 예정이다. 버스 타고 가세요. 요즘 택시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소영이 날카롭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민우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내고 있는데도 저런 취급을 받다니.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비싼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그리고 고급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앉을 자리는 구석진 의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중에는 제가 세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오후가 되자 저는 정말로 병원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제 건강 상태가 또래에 비해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님, 뼈도 튼튼하시고 혈압도 정상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나 봅니다.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일 아침 숨겨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는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은 부동산 광고를 보게 된 거죠. 태산건설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의 광고를 이렇게 길에서 보게 되다니 말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시작한 후였어요. 아버님 늦으셨네요. 저희 먼저 먹었어요. 태준이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서울 최고의 건설회사를 소유한 사람의 일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아침 7시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거실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젠장,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평소 점잖던 아들이 욕설을 내뱉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어요. 민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뭔가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데? 저는 민우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건설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간 봐온 것들과 비슷한 내용이었죠.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입찰에서 완전히 탈락했어요. 준비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의 데이터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눈에 봐도 문제가 보였습니다. 민우야, 이 설계 도면을 보니 집안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이런 거 모르실 텐데요. 민우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철물점 할 때도 이런 건설 관련 일을 많이 봤거든. 이 집안 조사 결과를 보면 연약 집안인데 기초 공사 계획이 부실해. 아버지, 지금 그런 옛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우가 짜증스럽게 노트북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그때 소영이 부엌에서 나와 우리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왜 그래요? 아버님한테 무슨 일을 이야기해서 어쩌려고? 소영아,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하셨잖아. 철물점이 무슨 대단한 사업이에요? 지금 상황이랑 비교가 돼? 소영의 말에 저는 가슴이 쓰렸습니다. 사실 저는 매달 소영에게 적지 않은 생활비를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마치 내가 경제적 부담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라는 게, 아버님, 요즘 건설업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아버님 시대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민우까지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아빠, 회사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아?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좀 힘들어. 그럼 할아버지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태준의 순진한 말에 소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뭘로 도와? 아버님 용돈도 드리는 형편인데.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주는 생활비는 무시하고 마치 내가 얻어먹고 사는 것처럼 말하다니. 그래도 태준아, 현실을 좀 봐라.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소영의 날선 목소리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건설업체 사장님들이 계신데.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인맥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무슨 건설업체 사장을 알아요? 철물점 할 때 거래하던 분들이. 아, 그런 동네 건설업체 말씀이시구나.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건 대기업들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민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식사 후 민우가 회사에 가고 태준이 학교에 간 후에도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늘어놓았어요. 맞아. 요즘 건설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아버님은 자꾸 도와주겠다고 하시는데 철물점 하시던 분이 뭘 아시겠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영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태산건설 회장 이철수라고 적힌 명함이었죠. 민우야, 아빠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데. 저는 명함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 되었어요. 아내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5시쯤 민우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어. 이대로 가면 정말 회사가 망할 것 같아. 민우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럼 어떡해?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어. 담보가 부족하다고. 바로 그때 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산건설 영업부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우 부사장님. 태산건설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하청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민우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상건설, 요즘 업계에서 떠오르고 있다던데. 저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제 회사 이름도 모르고 있다니. 이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인맥과 자본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민우야, 정말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민우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움찔했어요. 미안. 아빠도 답답해서 그래. 아버님이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요? 죄송하지만 현실을 좀 보세요.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 멀리 제가 세운 빌딩이 보였어요. 저 건물 하나만 팔아도 민우의 회사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텐데.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요?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소영이 특별히 바빴습니다. 부인의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오후에 제 친구들이 와요. 소영이 저를 부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구나. 아버님께서는 그냥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소영의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체면이 있을 테니까요. 알겠다. 방에서 조용히 있을게.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화장실 가시거나 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소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 2시가 되자 현관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는 모습이 들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어머, 소영아. 집이 정말 멋지다. 인테리어 어디서 했어? 완전 고급스러워. 이게 몇 평이야? 우리 집보다 훨씬 넓네. 여자들의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은 으쓱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커피 준비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소영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거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미리 말하라고 했지만 소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차마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부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어머, 저분은 누구세요? 한 부인이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분은. 소영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영이 아버지입니다. 아, 아버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부인들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영 좋지 않았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부인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소영아, 아버님이 어떤 일 하셨어? 그냥 작은 철물점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자수성가하신 거네요. 자수성가라고 하기도 뭐한. 그냥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신 정도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영이 제 인생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다니. 그래도 딸 같은 며느리 만나서 복 받으셨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아버님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때 소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힘들어요. 아버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병원비도 그렇고. 저는 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는데도 마치 제가 경제적 부담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다니. 아이고, 그럼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효부라는 소리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상속받을 게 있으시려나? 한 부인이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철물점도 접으신 지 오래되고 별로 기대는 안 해요. 소영의 대답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 진짜 정체를 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후 4시쯤 태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태준이구나.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학교 몇 학년이야? 4학년이요. 어머, 벌써 취업 준비해야겠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때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랑은 많이 친해?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러지? 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통이요. 할아버지는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그렇구나. 요즘 할아버지들 중에는 자꾸 옛날 무용담만 늘어놓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세요. 태준의 대답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자에게도 저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던 거죠. 아, 그러면 편하시겠네. 괜히 간섭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 부인들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오후 5시가 되자 태준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가요. 어디 가는데?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돈은 있어? 네, 있어요. 태준이 현관으로 향하는데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태준아, 친구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 그 순간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 별로요. 왜? 자랑스러우실 텐데. 태준이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를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도 저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젊은 친구들은 그럴 수 있지. 부인들이 이해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부인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어요. 소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다 갔구나. 즐거웠니? 네, 아버님. 오늘 방에 계셔 주셔서 감사했어요. 소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어요. 소영아, 아까 친구들한테 한 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한 말 있잖아.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 들으셨어요? 우연히 들었어. 하지만 난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잖아. 그게 그렇긴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하기가 좀. 소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은 상처들이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정말로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나 봅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할까요?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홀로 긴긴 밤을 견뎌야 했어요. 그날 오후 늦게까지 민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7시면 돌아오던 그가 8시, 9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안 와? 소영이 몇 번째 전화를 걸어도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태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로 바쁜가 봐. 소영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민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민우의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소영이 거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늦었다고? 늦은 게 아니라 일찍 온 거야. 민우의 목소리에서 짙은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술 마셨어? 얼마나 마신 거야? 마셨다고? 아니야, 퍼마셨지. 완전히. 민우가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구두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말이에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또 뭔가가 아니라 다 끝났어. 완전히 끝. 민우가 소리를 지르며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잡지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잡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소리에 태준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태준아, 아빠가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민우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아버지. 민우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죠?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무슨 소리냐? 아빠도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다고요? 그럼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민우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민우야, 아빠도 도와주고 싶지만. 뭘로요? 철물점 사장 출신이 뭘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소영이 당황해서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여보, 술 취했으니까 일단 씻고. 씻기는 뭘 씻어? 지금 우리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협력업체까지 손을 뗐어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대출 전액 회수하겠다고 통보해왔고, 그럼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아빠, 진정해. 그렇게 흥분하면. 태준이 말을 걸었지만 민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아빠가 정말로. 아빠가 뭘 해주신다고요? 민우가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평생 작은 철물점이나 하시면서 뭘 아신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왜요? 사실인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 도움받아서 사업하는데 난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잖아요. 민우가 커피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테이블이 살짝 밀리며 위에 있던 화분이 떨어져 깨졌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 소영이 소리쳤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기는 뭘. 다 아버지 때문이야. 뭐가 내 때문이냐?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셨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민우야.
사실이잖아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들 사업 도와주고 뒷배라도 돼주는데 민우가 제 앞에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뭘 해주셨어요? 철물점 겨우 운영하다가 접고 그 이후로는 그냥 빈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대학까지. 대학 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에요? 민우의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냐?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해? 뭐가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민우가 태준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민우야, 아빠도 나름대로. 나름대로가 뭐예요?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왜 안 돼? 사실인데. 민우가 소파 쿠션을 집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다 아버지 책임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아빠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최선이 이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게. 민우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벽에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 제발. 이젠 그만해. 태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우는 뿌리쳤습니다. 다들 놔둬. 그때 소영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싸우면 뭐가 해결돼요? 소영이 민우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 모실 여유가 없어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도 갑자기 멈춰서서 소영을 바라봤어요. 태준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여보도 알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떤지. 이제 정말 우리 살기도 힘들어요. 소영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셔야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그런 말을. 아버님 용돈도 저희가 드리는 형편이고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텐데. 소영의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데도 거꾸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지만. 민우야, 너까지. 아버지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이제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엄마, 아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태준이 항의했지만 민우와 소영은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요양원이라도.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 소영의 말에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알겠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민우와 소영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사진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때가 온 것 같아요. 차가운 가을밤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아버지. 태준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괜찮다, 태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저는 태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도 할아버지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우와 소영은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저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동자 안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정말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끝낼 때가 말이에요. 차가운 가을밤 바람이 제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움찔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아온 일에 비하면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온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무게였죠. 벤치에 앉아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민우에게는 우리 사업 이야기 하지 말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었죠. 그때 저희는 종로의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면서도 이미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들인데.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떡하죠? 저 혼자서 이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황 전무가 도와줄 거야. 황 전무요? 응.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창립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야. 절대 신뢰할 수 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약속해줘요. 민우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그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그 약속을 지켜왔던 거죠.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민우가 요즘 누가 이런 구형폰을 쓰냐며 비웃던 그 폰이었어요. 하지만 이 폰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번호가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황 전무인가? 회장님이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황 전무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야.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시군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황 전무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약속대로 잘 지켜줬나?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대로 아드님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황 전무는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진짜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나서지 말라는 그 부탁을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회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천천히 와. 성북동 한일약국 앞에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약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그저 집 없는 노인 정도로 볼 뿐이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초라한 노인이 서울 시내 곳곳에 우뚝 선 빌딩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확히 15분 후 검은색 대형 세단이 조용히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말끔한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급히 내렸어요. 회장님, 황 전무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황 전무, 많이 늙었네. 회장님께서는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황 전무가 제 낡은 가방을 정중히 받아들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황 전무가 운전석에 앉으며 백미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 회장실로 가자. 예, 회장님.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세운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황 전무. 예, 회장님. 2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잘 버텨줬구나. 무슨 말씀을. 회장님께서 돌아오실 날만 기다렸습니다. 황 전무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나? 회장님께서 남기신 지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 기준 3천억을 넘겼고 순이익은 800억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저는 황 전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거든요. 차가 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산빌딩이라는 간판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그 건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야간 경비원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황 전무가 미리 연락을 했나 봅니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경비원의 정중한 인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통창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황 전무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떠나던 그날 그대로였어요. 심지어 책상 위에 만년필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제자리였어요. 황 전무, 이제 말해줘. 민우 회사 상황을. 아드님 회사는 심각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부도 소문이 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채가 약 50억 정도 됩니다. 담보로 잡힌 것도 거의 없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정말로 아드님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나에게 한 말을 들었다면 자네도 이해할 거야. 황 전무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불빛들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 절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마음 단단히 먹어. 저는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서울 건설업계를 호령하는 태산건설 이철수 회장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준비는 다 됐지? 언제든 명령만 내리십시오. 황 전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일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어야 했습니다. 황 전무, 내일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준비해. 기자회견이요? 그래. 태산건설 이철수 회장의 복귀를 알려야지.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수복지재단 설립도 함께 발표하자. 복지재단이요? 응. 진짜 가족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아.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왔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사이로 저 멀리 민우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곳은 제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시내 한 호텔의 대연회장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가 모두 모인 듯 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소음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0년 만에 복귀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를 마쳤거든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황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자.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연단에 오르자 모든 소음이 순식간에 멈췄어요. 수백 개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안녕하십니까? 태산건설 회장 이철수입니다. 제 첫마디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0년 동안 사라졌던 건설업계의 전설이 돌아온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공식적인 복귀를 알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철수복지재단 설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한 기자가 재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복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차적으로 3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나왔어요. 300억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재단의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 지원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신지.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가족이라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냉정한 제 대답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앞으로는 사회가 제 가족입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혹시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상속은 없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연 회장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이 달라질 거였어요. 바로 그 시각 성북동의 작은 원룸에서는 민우가 컵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를 쫓아낸 후 집에 돌아갈 면목이 없어 밖에서 밤을 샜거든요. 이번 뉴스입니다. 건설업계 전설로 불리던 태산건설 이철수 회장이 20년 만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철수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복귀를 선언하며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본 순간 민우의 손에서 컵라면이 떨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텔레비전 속에는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가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보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300억 원 규모의 철수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0억? 민우가 어리둥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급히 핸드폰을 꺼내 소영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텔레비전 켜봐.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뉴스에 나와. 뭔 소리야? 아버님이 왜 뉴스에? 전화기 너머로 소영이 황급히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소영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아버지가 회장이라고?
한편 민우와 소영이 살던 아파트 단지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저 집 할아버지가 태산건설 회장이었다고? 맞아. 뉴스에 나왔어. 그럼 저 집이 부자였다는 거네? 근데 왜 할아버지를 내쫓았지? 어젯밤에 짐 들고 나가시는 걸 봤는데 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난리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태산건설 회장이었다고? 맞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부부는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뉴스를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은 서울 시내 주요 건물들을 시공한 대형 건설사로 뉴스는 계속해서 태산건설의 위상을 설명했어요. 민우와 소영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산건설의 자산 규모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5천억? 민우가 멍하니 되뇌었습니다. 자신이 어제까지 무시했던 아버지가 5천억 원의 재벌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가 아버님을. 나도 모르겠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두 사람 모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한편 대학에서 뉴스를 본 태준은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야, 태준아. 내 할아버지 대박이네. 태산건설 회장이라며? 너 재벌 손자였잖아. 왜 그런 거 숨겼어? 부러워 죽겠네. 친구들이 몰려들어 떠들어댔지만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촌스럽다고 했던 내가.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와 황 전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장님, 벌써 각종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오늘은 모든 미팅을 거절해. 예, 회장님.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어요.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났어요. 그날 저녁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제 소식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진정한 사회환원의 모습을 보여준 기업인. 혈연보다 사회를 선택한 이철수 회장. 언론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민우와 소영은 좁은 원룸에서 그 뉴스들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한 거지? 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민우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을 때가 온 거니까요. 뉴스가 나간 지 일주일 후 민우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며 떠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월급이 2달째 밀리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민우의 말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때 은행에서 날아온 공문이 결정타였습니다. 대출 즉시 상환 요구.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사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편 소영은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아니야? 태산건설 회장님을 내쫓은. 맞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돈 때문에 시아버님을 버렸다던데? 주민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소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가 정말 부자였냐고.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친구들의 시선이 괴로웠거든요. 야, 내 할아버지 대박이네. 태상건설 회장이라며? 너 왜 그런 거 숨겼어? 재벌 손자였으면서. 지금 할아버지랑 연락 안 돼? 우리도 좀 소개시켜줘. 친구들의 말에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촌스럽다고 했던 나는 뭐지? 태주는 밤마다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이틀 후 민우의 집 현관에 불길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소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을 열자 집행관들이 들어와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심지어 냉장고까지도 말이죠. 이 주택은 경매 처분 대상입니다.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한때 민우가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가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주일 후입니다. 집행관들이 나간 후 집안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빨간 딱지들이 붙은 가구들이 마치 관 속의 꽃처럼 보였어요. 어떡해? 정말 어떡하지? 소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우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며칠 후 이들이 이사한 곳은 달동네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전세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해 월세로 겨우 얻은 곳이었죠. 곰팡내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가족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넓은 거실에서 호화롭게 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민우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 가자. 뭐? 아버님께 용서를 빌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다고. 그래도 해봐야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소영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전 민우와 소영은 태산건설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짜리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이철수 회장님 아들입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민우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말했어요.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회 불가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소영이 경비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규정입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 민우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우의 절규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단호했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겠습니다. 즉시 나가세요. 아버지. 민우가 오열하며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안요원들에게 끌려 나온 부부는 빌딩 앞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정말 끝인가 봐. 민우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김민우 씨, 박소영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철수 회장님의 법무팀 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무심한 동작이었어요.
회장님의 최종 의사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두꺼운 법원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속권 포기각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서고요. 상속권 포기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에게 단 1원도 상속하지 않으실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한 회장님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변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민우가 매달렸지만 변호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이미 남남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변호사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민우와 소영은 빌딩 앞에서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상속권 포기각서라는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정말 끝이야. 민우의 입에서 절망적인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이 서류를 날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마지막 희망까지도 함께 말이죠.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그 초라한 할아버지는 이제 닿을 수 없는 하늘 위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그들은 바닥으로 추락한 채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태주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렸어요. 한 달 후 강남의 한 복지센터는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복지재단의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장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할아버지로 지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20살 정도 된 여학생이 제 손을 잡고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이름은 김지은이었어요.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었죠. 지은아, 요즘 공부는 어때?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니셨으면 저 이미 학교 그만뒀을 거예요. 지은이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번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박기철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재단 장학생이었거든요. 기철 씨, 아들 녀석은 어때요? 의대 다니면서도 성적이 최상위권이에요. 전부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기철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민우가 한 번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효도를 느꼈어요. 복지센터 한편에서는 독거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급식소였어요. 이철수 회장님,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회장님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회장님,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다 같이 찍어요. 저희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르신들, 장학생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나중에 성공하면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예요. 한 남학생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그거 하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같은 늙은이들까지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이런 대접 못 받는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황 전무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저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아드님 소식을. 그 얘기는 하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달동네 원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컵라면을 끓이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 철수복지재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철수복지재단이 오늘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노인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여보, 그만해.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소영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급격히 늙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어떡하지? 태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 해도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민우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재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철수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연보다 마음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민우 가족의 마음은 점점 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달동네까지는 도시의 따뜻한 불빛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혼자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던 곳이었죠. 어머, 저 사람 아니야? 태상건설 회장님을 쫓아낸. 맞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벌 받는 거야. 당연히. 주민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민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한편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해보자.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황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규모도 2배로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회장님.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받는 것이구나. 민우와 보낸 30년보다 이 한 달이 더 의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에게서 온 문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혈육인 손자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반면 민우 가족은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인생이 더욱 빛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에게는 따뜻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멀리 달동네에서는 누군가 차가운 후회만을 안고 잠들고 있을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혈연 관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일까요? 이철수 할아버지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혈육을 버리고 남을 선택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